지금도 부동산으로 큰 부자 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뭐 지방에 강연도 가고 뭐 이렇게 수도권에서도 강연도 하면서 뭐 만난 사람으로만 치면 거의 한 2,000명 넘게 봤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갭 투자를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그 갭 투자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전세 끼고 서울에 집 산다. 전세 끼고 뭐 어디 사놓는다. 수도권에 집 산다라는 거를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되게 복잡해지기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냥 갭 투자를 뭔가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나름의 결론을 좀 내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갭 투자라는 게 만능이 아니거든요. 자, 부동산 정책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싶은데 저도 부동산 투자를 지금 오래 했지만 과거에는요 이렇게까지 부동산 정책이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좀 단순했었거든요. 물론 옛날에도 좀 꼬아져 있고 막 그랬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정책이 이루어졌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뭐 30차례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뒤죽박죽 섞여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잡은 경우도 있고, 뭐 세금 규제를 해가지고 잡은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규제 지역을 막 지정해가지고 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히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막 세무사들도 세금 상담을 못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 상담료 몇십만 원 받았다고 막 책임지라고 해버리니까. 자, 근데 이번에 또 대출 규제 막 나왔잖아요. 대출 규제도 엄청 복잡해졌어요. 6월 27일 전에 계약하면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6월 28일에 계약하면 또 요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너무 어려워졌다. 자, 최근에 이 금융위에서 준 이 세부 지침입니다. 이 세부 지침표를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거 한글이거든요. 한글인데 여기서 이해되는 거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이 거의 한 반 이상이실 거고요.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글자는 읽었다라고 하더라도 뭔 뜻이에요?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설명 못할 사람들이 거의 95% 이상이라고 좀 봅니다. 정말 여기에 고관심자여도 헷갈려. 진짜 이거 맨날 보고 있어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민들 5천만 명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는 막 피해자들도 나올 거고 이거를 이제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의 목을 죄는 경우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거죠. 이 부동산이라는 거를 볼 때 가장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지금 집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타이밍 봐가지고 집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나는 이 시장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난 집을 안 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매수자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살짝 벗어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노숙을 하거나 뭐 캠핑을 하는 게 아니라면 매매, 전세, 월세 이 셋 중에 하나로 우리는 무조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안 살거나 외국을 나가거나 정말 뭐 노숙을 하거나 차에서 자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나는 이 부동산 시장에 무조건 참가를 하고 있다. 내가 집을 안 샀잖아요. 그럼 나는 전세나 월세로 가지고 있는 매수자한테 무언가를 돈을 주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매수를 했다. 근데 내가 그 집에 거주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를 주면서 누군가한테 뭔가 제공하면서 자기도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와 월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안 사면 시장 참여자가 아닌 줄 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누구냐면요. 한 채를 가지고 거기에 실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거의 국민 유주택자의 한 반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빠져 있어요. 나는 그냥 한 채를 가지고 실거주하고 있으시면 이분들은 뭐 매매도 안 내놓을 거고 전세나 월세도 안 내놓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중립 포지션인 거고 나머지 뭐 집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집을 살려고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은 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는 판에서 세금도 복잡해, 뭐 구간을 쪼개, 날짜로 쪼개 해가지고 너는 뭐 대출이 나오고 너는 안 나오고 너는 뭐 세금이 중과되고 넌 중과가 안 되고 너는 그때 집 살 때 거기 조정 대상 지역이었니? 네, 그래 너 실거주 해야지. 너는 그때 분양받을 때 너 이거 분양가 상한 걸렸어? 네, 너 그럼 뭐 5년 실거줘야지. 넌 3년 실거줘야지. 뭐 이런 거예요.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도 공부해야 돼, 이제부터는요. 627 대책 나온 이후로는 대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도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심플하게 갑니다. 자, 그냥 저는 현금에다가 뭐 신용대출 조금 섞어가지고 전세 끼고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이번에 뭘 했어요? 전세 끼고 집 사지 말라는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한두 가지로 이렇게 꼬였을까요? 아니겠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오면서 부동산 정책이 많이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으로 막 묶여 있고 이거를 피하려고 회피하는 걸 또 대출로 막고 그거 피하려고 하는 애들을 뭐 실거주 의무로 막고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답이 잘 안 나오는 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한번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번에 한번 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임기 초이기도 하고 행정 입법 권한이 일치된 여당에서 정리를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 이런 것도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일반적인 대중들은 이제 이해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2025년 7월 현재 부동산 정책을 최대한 단순화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바꾸면 뭘까? 제가 정리한 건 이겁니다. 여전히 한 채만 사서 실거주 하세요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한 채만 사서 실거주를 하면요. 이 판에서 잠깐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가 한 채를 아니고 여러 채 사. 그리고 만약에 뭐 전월세를 사라. 그리고 네가 전월세를 줘. 그러면은 이 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차라리 한 채 사서 실거주 하고 있으면 정책이 바뀌든 말든 뭐 상관이 없어.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예요. 실거주 한 채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닌 분들도 국민의 대다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너무 복잡하죠. 정책이 바뀌고 대출이 바뀌고 전세를 못 살게 한다고 하니 뭐 전세를 산다고 하니 저는 대출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뭐 이런 걸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 바뀐 거는 거의 없는 거다. 자, 그러면 한 채만 사서 실거주 하세요라는 정책을 지금 벌써 7년 이상 썼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있겠죠. 실제 국민들이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 이게 압구정 현대입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비싸다 얘기하잖아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35평이 58억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물론 횡보의 기간이 길었지만 2008년 뭐 금융위기, 2009년 금융위기 왔을 때도 보면 한 15억 정도 하다가 10억대로 빠졌다가 좀 횡보 좀 하다가 16년도, 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똘똘한 한 채, 그 한 채만 사가지고 실거주 해라, 다주택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했더니 계속 갑니다.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가죠? 얘가 똘똘한 한 채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60억까지 온 거예요. 60억까지. 단 9년 만에. 단 9년 만에 60억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세가는 거의 뭐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 매매가가 막 폭주하는 거죠. 자, 최근 10년간의 정책은요, 부자가 더 부자 되는 정책입니다. 저 압구정 현대, 저거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분들이 2016년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까? 저때 15억은요 아주 비싼 집이었어요. 저 때도 뭐 돌아가면 뭐 살 수 있어요라고 하지만 못 삽니다. 못 사고요. 저 때는 다른 동네들은 더 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비싸다고 못 샀는데 저걸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있던 분들은 10년 전에도 부자였던 분들이에요. 그냥 부자가 돈이 있어서 저걸 산 겁니다. 근데 그 뒤로 부자들이 더 부자 되는 정책을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거의 뭐 3배 이상 올라버린 거죠. 9년에 3배가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부터 인식을 해야 됩니다. 현금이 있어야지 참여 가능한 판이 된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현금이 많진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부자보다는 부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 판에서 소외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소외된 판인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소수의 뭐 정말 뭐 리스크를 안고 집을 샀던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원래 부자인 분들 아니면 부모님이 원래 부자인 분들이나 이 판에 꼈던 거죠. 이 판에 낀 사람들은 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판에 못 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값이 뭐 상승하긴커녕 뭐 약간 올랐다가 쭉 빠지고 다시 회복도 못하고 지방은 뭐 지지부진한 동네들도 많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탈감은 더 커지고 근데 저분들은 더 부자가 될 것 같고 우리 동네는 뭐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세 대비 매매가가 상승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라는 것도 지역별로 있다 보니까 다 그런 데로만 몰려요. 그러니까 전세도 올라가지만 매매가가 더 빨리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좀 더 갈 것 같거든. 뭔가 느낌상. 근데 얘네들은 이미 전세가가 낮습니다. 뭐 전세보다 매매가 더 빨리 올랐으니까. 그럼 전세가율이 낮은 동네인데 갭 투자를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많아야지 뭐 갭 투자를 하든 말든 하는 판이 돼버린 거예요. 전세가율이 낮아서 원래는 이런 동네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쉬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똘똘한 한 채 정책이 이어지니까 얘가 쉬질 않고 다시 또 갑니다. 다시 또 계속 가는 거야. 자, 주담대 6억으로 제한했죠.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 연봉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더더욱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판은 다시 또 좁아진다. 그러니까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이렇게 살짝 뭐 조정오고 눌릴 때 또 하나 사가지고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또 다시 또 쭉 가겠죠.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자, 부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면 감수할수록 부자 될 확률도 높아지고 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리스크는 뭐냐?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전세도 있고 대출도 있죠. 대출 끼고 집 사거나 전세 끼고 집 사면은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현재 같은 똘똘한 한 채를 계속 강요하고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2025년의 부동산, 이 한국 부동산을 가지고 큰 돈 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큰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큰 돈을 벌려면 큰 돈이 있어야 돼. 투자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은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 아니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판에 끼기가 어렵죠. 그러면 레버리지라도 많이 쓸 수 있으면은 어떻게 껴볼 수라도 있죠. 망할 각오를 하고. 근데 이제 레버리지가 점점 잠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입장이 안 될 것이다.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리스크가 커야지 리턴이 큰데, 그러니까 위험을 많이 감수할수록 이득을 얻는 게 어찌 보면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망할 수도 있어야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청년 세대들이 봤을 때는 부동산이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게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잠깐만, 부자들은 계속 부자 되네? 야, 비싼 집이 계속 올라가네? 근데 나는 저기 아예 참가를 못해. 그러면 나는 뭐 하이 리스크를 안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근데 리턴은 다 저쪽에서 가져간단 말이죠. 보면요, 지금 부자들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왜냐면 그냥 내가 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집 하나 사놓은 거예요. 뭐 잠실에 사놓은 사람도 있고, 뭐 마포에 사놓은 사람도 있고, 뭐 용산, 강남에도 사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부자들은 항상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좋은 집 사가지고 실거주를 하든 뭐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뭐 이래저래 뭐 정리해가지고 이제 뭐 들어가서 사는 분들도 많겠죠. 그냥 집 하나 사놨더니 돈을 엄청 번 거예요. 뭐 15억에 집 하나 사는데 35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로우 리스크 아니었을까요? 과연 이게 엄청난 하이 리스크였을까요? 강남 3구에 30평대 대단지 아파트를 사는 게 하이 리스크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데가 2017년에 37억에 분양을 했어요. 37억에 70평대를 분양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8년 지나가지고 187억에 팔았습니다. 이게 8년 동안 150억이 올랐거든요. 150억이 올랐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아니 나도 저거 돌아가면 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살 수 있어? 2017년에 37억에 분양받을 수 있어요? 못 받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를 샀어요. 근데 이제 신축이에요. 물론 뭐 그때도 리스크는 있었습니다. 여기도 뭐 분양이 좀 불안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샀더니 187억에 팔았네? 네, 그럼 150억 벌었네? 세금 떼고도 많이 남았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콤마 없는 거 보이세요? 100억 단위는 이 콤마가 안 찍혀요. 그래서 이런 판이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부동산으로 막 돈이 몰려갑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나 코인을 기웃기웃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너무 리턴이 큰 거예요. 못 들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되니까 대출을 못 받으니 이제는 변동성이 높은 거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겁니다. 막 주가가 20% 올라가기도 하고 막 30% 빠지기도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으면 어떻게든 나도 부동산 저 큰 판에 들어갈 수 있겠지. 자,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안정적 투자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제됩니다. 물론 저기를 잘해가지고 뭐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 대부분 이제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 돈 번다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분들이 많은데 역설적으로 이번 대책이 현실적인 직장인 맞벌이 부부들 있잖아요. 이런 부부들한테는 좀 기회를 열어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 대책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현금 한 2, 3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뭐 한 3, 4억 정도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맞벌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기회가 열렸습니다, 살짝. 자, 왜 그러냐면 30억 초과 금액대는요 타격이 커요. 이번 대출 규제가 타격이 없지 않습니다.
큽니다. 근데 20억 초과도 타격이 큽니다. 근데 뭐 30억 초과보다는 좀 덜할 것이고 10억 초과하는 데들도 타격이 뭐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타격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10억 초반대는 타격이 거의 없는 수준, 뭐 10억 후반대는 약간 있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10억 이하, 뭐 10억 언저리 여기는 타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요? 물론 이렇게 인위적인 정책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저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진 않지만 이게 또 시장을 약간 교란을 시키다 보면은 반대로 이 대책에 수혜를 받는 곳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돈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얘네들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막 폭주해서 올라가고 있던 시장에서 얘네가 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살짝 멈추고 반대로 좀 그동안 소외당했던 이 구간대가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돈 많은 사람들, 소득 높은 사람들이 안 살 겁니다. 10억 이하대 집들 살까요? 안 사죠. 저분들은 기다렸다가 대출 규제가 풀리든지 돈을 더 벌든지 해가지고 내가 원래 가고 싶은 20억, 30억, 40억 아파트 살 거야 라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냥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이번 규제의 대상이 안 되는 곳들, 안 되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집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역으로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회인데 기회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훨씬 많고 저런 동네 어차피 안 올라가잖아요. 저기 답 없잖아요. 어차피 강남만 가잖아요. 어차피 뭐 잠실 뭐 마포만 가잖아요. 저희 동네는 뭐 조용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다주택 규제가 여전합니다. 그리고 전세 갭 투자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레버리지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이 부동산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은 작지만 그래도 약간 과거보다는 그래도 이번 대책 전에는 약간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다면 이번 대책 이후로는 나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판이 생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주식 코인으로 돈 벌면 부동산 안 해도 그만이야. 저도 여기에 이제 동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부동산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로 잘하는 분들은 부동산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잘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코인을 잘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게 안 돼. 왜 그게 어렵습니까? S&P만 사면 되잖아요. S&P 사는 게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그냥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이론은 쉬워. 근데 안 돼. 어쩌라고 안 되는 걸.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된다고. 나는 그런 마인드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면은 사실상 부동산인데 부동산에서 그동안 소외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는 나도 좀 낄 수 있나? 라는 판이 살짝 열렸다. 자, 대출 받아가지고 실거주하는 게 장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아니 그렇게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월세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이자 내면서 거주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거비를 이자에 녹일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근데 이 주거비를 이자에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말이 이해되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맞아. 주거비를 이자에 녹일 수 있지. 이것만 돼도요. 부동산 개념 상위권입니다. 대다수는 이것도 이해를 못하세요. 무슨 소리야. 주거비를 어떻게 이자에 녹인다는 거야. 뭐 월세가 120만 원인데 이자랑 원금 갚으면 300인데 어우 난 그거 내고 못 살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대다수는 이걸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아우 야 나 같으면 그 대출 받을 거면 그냥 월세 살든지 더 싼 집 가서 전세 살겠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이것만 이해해도 상당한 부동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나냐? 실제 집값이 한 5% 정도 상승하잖아요. 그럼 나는 한 10에서 12% 정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5%밖에 안 올랐는데 내 인생이 뭐가 바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5%면 그 은행 이자 정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 내가 이걸 대출 받아가지고 실거주도 하고 그러면요. 현실적으로 10에서 12% 정도 연수익률이 나는데 웬만한 금액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비과세예요. 이게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로 연 10%에서 12%를 벌 수 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돈 플러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풀 레버리지를 가지고 집을 삽니다. 근데 이게 10에서 12% 정도 벌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만큼 일반인들이 유의미하게 인생이 바뀌는 게 없거든요. 저는요 주식으로 뭐 한 달에 12% 벌어버립니다. 뭐 2년 정도에 한 4배 벌었어요.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집 하실 필요 없습니다. 투자 안 하셔도 돼요. 부동산 관심 없이 월세 사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분들은 현실적인 어떤 인생을 바꾸고 좀 미래를 바꾸는 방법이 부동산 말고는 답이 잘 안 나오게 돼요. 자, 최근 몇 년간은 부자들을 좀 쳐다보고 있어야만 했었잖아요. 우리 집은 안 올라가는데 서울 강남은 계속 올라가고, 내가 가고 싶은 동네는 막 치고 가는데 우리 동네는 그만큼 못 올라가서 막 좀 속상해요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번 기회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안 되고요. 부자까지는 못 되지만 격차를 그래도 좀 좁힐 수는 있다. 격차를 조금 좁히는 거죠. 막 벌어졌는데 살짝 조금 우리도 좀 따라가 보자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한 2, 3억, 3, 4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잡아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은 또 이번 기회 놓치고 격차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더 따라잡기 힘들겠죠. 물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 자신 있다 하시면은 저는 그쪽도 당연히 좋다고 봅니다. 이쪽 잘해가지고 격차를 많이 당길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인플레이션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투자로 돈을 벌어야지 본전이라고 제가 말을 했었었는데, 이제 돈이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당연히 투자로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렇게 벌어봐야 사실은 본전입니다. 내 재산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치상 돈 숫자로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뭐 내가 달라진 건 아니죠. 근데 그 투자로 돈을 벌지도 못했다? 그러면 반대로 가난해지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뒤에 재산이 늘어있지 않으면 이제는 가난해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도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동산에서도 이제 좀 현금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한번 해볼 만한 판이 살짝 열린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으로 언제 큰 부자가 될 기회가 옵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2023년 뭐 요때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 정말 살벌하던 시절, 막 집값 막 폭락하고 모든 언론에서 주담대 10% 간다, 뭐 이제 나라 망한다, 부동산 끝났다 라고 할 때가 어찌 보면 큰 부자가 될 기회였죠. 그때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2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뭐 사채를 받아서라도 제가 뭐 강남에 아파트를 샀었어야 됐는데 하면서 맨날 지금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죠. 그것처럼 그런 큰 기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음마 아파트 막 18억 할 때였는데 지금 44억입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런 큰 부자가 되는 기회는 뭐 많이 오진 않겠죠. 언젠가 또 위기가 올 것이고, 그럼 그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언젠가 발생하지 않을까 정도로 막연하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뭐 그때 오면 한 방에 투자할게요도 좋겠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게 최대한 좀 따라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격차가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벌어지는 속도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뭐 위기가 왔을 때 뭐 투자할 돈도 뭐 좀 갖추고, 그래야 또 인생을 또 한번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한 8에서 10억대들 막 가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우리 동네 뭐 안 올라가는데, 우리 동네 말고 옆에 있는 8억대들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가 올라가면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도대체 우리 집은 언제 올라? 라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를 내가 조금이라도 잡아서 격차가 벌어진 걸 조금이라도 좀 따라가 보자.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